정치부림 고수들의 한판 승부장 강동의 보수협객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패널로 많이 봤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저도 쭉 그렇게만 물어봤는데 인간 윤희석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때요? 저요? 네, 예를 들어 소림사에서 뭐 18년을 배웠다든지.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참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경력이나 이 해오던 일을 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네, 저는 그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대기업에도 오래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런 데 와서 그것도 선거 생각은 안 했었단 말이죠. 직접 이렇게 대중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출마를 이렇게 고려한 게 두 번째가 되고 예. 또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와서 대변인 타이틀까지 달고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시킨 건 아니잖아요. 예, 시킨 건 아닌데. 아버님이 혹시 시키셨어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예. 굉장히 가족들은 엄청 반대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정치학과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한 건 많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이 정치한다고 그러면 뭐 좋아하실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온 게 맞다. 다만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경력도. 예. 근데 저와 같이 뭐 특정 대기업에서 다니다가 뭐 이렇게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삼성에 오래 계셨죠? 예, 뭐 올해라기보다 한 4년 있었는데 양항자 양향자 전 의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 그분은 이모까지 했고. 아예 그냥 그분이 정말 필드에서 뛰시던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고 저야 이제 경력직으로서 뭐 마케팅 하던 사람인데 어쨌든 기업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이 거의 없다. 예. 제가 알기로 어렸을 적, 그러니까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네. 당시 대통령의 아들과 한 학교에 다니면서 꼴 사나웠다. 이런 경험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나도 정치를 해봐야지 DNA에 박힌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세포에 있어요. 살짝 밝혔다. 그러니까 저는 사립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요새 서울에 보면 그 12.12가 일어났고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반에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전두광 그분입니다. 아, 전두광. 네, 그래서 하고 보니까 3학년이 될까지 대통령이 되시더라고요. 간선제로.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경호원도 오시고 그다음에 모든 학교의 편제가 그 친구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주변에 뭐 선생님들이랄지 또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대하는 것들이 아주 바뀌잖아요. 그걸 아주 어린 나이에 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짱이었는데 그 친구가 온 다음에 아버지 덕에 짱이 되는 걸 보고 약간 분개했었다. 그 친구는 짱이라기보다는 그 주변 애들이 더 이제 득세를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정치라는 정치 권력 이런 게 이런 건가? 저는 그 당시 청와대도 갔단 말이에요. 예. 그 친구 생일이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뭐 어린이날인데 그래서 간 적도 있고 이렇게 여러 보고 했는데 그때 전두광 대단했죠. 씨랑 친하게 지냈다는 게 청와대도 당시 방문했다. 이게 전두광의 전이나 아들하고 선거에 전두광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반인데 어떻게? 그래도 반인데. 한 게 지금 선거 괜찮아요.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지 그건 뭐 않은데요. 친구는 친구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부정하진 않아요. 저는 그 친구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아, 좋게 그건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런 거고 그 친구가 12.12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 친구도 뒤에 평판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친구의 인생이지만 저는 친구를 좋아한다는 친구로서.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시간, 이준석의 시간 이렇게 잡았는데요. 요즘 기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네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비교 평가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낫다고 얘기하겠죠? 뭐 낫다 아니다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두 분의 차이를 얘기할게요. 예. 예. 뭐 띠동갑입니다. 딱 12살 차이. 그리고 어떻게 73년, 85년. 네. 그리고 이미지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예. 굉장히 스마트하다. 계산 같은 거 머리에서 잘 돌아간다. 그리고 말 잘한다. 또 고학력자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외모도 뭐 깔끔하고. 근데 차이가 뭐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 데뷔한 게 12년이 넘어서 당시 비대위원으로 그렇죠. 박근혜 비대위. 2011년 말에 이제 됐는데 그러면서 정치권에 쭉 있으면서 이 위치까지 왔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온 건데 두 분의 차이는 이준석 전 대표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할 수 있는 어떤 경력, 좀 실체화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경륜. 예, 그런 나이는 게 어리지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 그냥 소년등관 느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오래 있으면서 뭐 수사만 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예. 그 수사가 특수수사라는 것은 아주 여러 분야에 있는 수사, 어디도 다룰 수 없는 수사를 종합적으로 알아서 하는 수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체득한 소위 말한 내공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뭐 중앙지검 3차장도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무부 장관 발탁 과정에서도 빠르다는 인식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잘 수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비대위원장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학 졸업하고 어떤 뭐 스타트업 어느 정도 뭐 하는 수준에서 20대 후반 중후반에 갑자기 발탁이 된 이후로 그 위치에서 쭉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경험상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밟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들이 없었다. 그 없었던 것이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드러난다.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말은 하지만 우리가 소위 이준석 대표의 태도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태도에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지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것이 정치의 저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옳은 얘기더라도 귀를 열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의 말이기 때문에 윤인석 대변인의 주장은 편파적일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초식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또 반박을 좀 해줘야 되니까 네, 우리가 네, 네. 공정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와서 여러 대답들이 역시 싸가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같은 종류의 그 싸가지는 아닌 걸로 그래요? 보여요. 여기서 4가지 정도? 예. 4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네.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깐족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보일 들었죠. 부분이 몇 부분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먼저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도록 먼저 자극한 쪽은 항상 민주당 의원 쪽이었고 그분들의 언사가 상당히 급이 낮았다.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의원님은 뭘 걸겠습니까라는 말에 그런 게 많이 인용이 되잖아요. 예. 그것은 그만큼 그쪽에서 그런 저급한 공격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뭐 저 장관직을 같아도 걸을 거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감정을 추스르려고 해도 그 정도 했으면 저는 합격점 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지금 어떤 행정직을 맡고 있는 장관, 국무위원의 대답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에서 국무위원 여러 중에 유독 한 장관만 거의 무슨 대통령 대신에 나온 것처럼 온갖 공격을 했던 그 상황을 보면 정신적으로도 예.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 정도 했으면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또 제가 과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보니 과했지만 당시에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도 있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거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엄청 후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당시 이제 만일에 민주당이면 어떻게 공격했겠습니까? 흥분하지 않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의겸 조근 그렇죠. 조근조근 해야 되는 무겁게. 절대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1대1 토론하는 거 누구나 다 보는 건데 먼저 흥분한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잖아요. 뭐 말도 끊고 박범계 의원 흥분하다가 웃다가 김의겸 의원 망신당하고 김남국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은 거의 싸우자는 거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앞서 이제 연륜, 그건 이제 인생의 연륜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경륜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네, 이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이 차이 때문에 나온다는 이게 얘기가 아니고, 아니고 예. 사회 경험과
또 어떤 면에서는 내적 사색 이런 부분. 아, 내적 사색. 네. 사석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내적 사색이라고 해서 저거 볼 수는 없죠. 아, 그렇구나. 내적 사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경륜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무림체육관에서만 무도관에서 계속 경륜을 쌓은 거고,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요리집에서 계속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판은 요리집 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륜은 정치라는 영역은 이준석 전 대표가 더 낫지 않냐라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요리가 조미료 범벅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릴 줄 아는 요리였느냐. 또 정통 요리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리까지 접목하면서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었었느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조미료예요, 제가 볼 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요리를 그런 말씀을 안 해봤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지금 정도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무도관 새로운 한쪽 뒤편에서 방식의 요리, 예, 새로운 방식의 요리를 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그냥 한 질문인데 윤희석 대변인님이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조미료 발언은 괜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그거 한 93점 정도. 예, 발언이 괜찮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낸 정강 정책 중에 하나가 네. 65세 이상 어르신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인데 네. 이걸 없애고 대신 한 달에 10,000원, 연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신다면? 아쉬워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65세 이상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박성태 앵커도 마찬가지로 10여 년이 지나면 그렇죠. 그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아니 이제 와서 이렇게 바꾸냐 하는 것도 있고 또 역으로 보면은 그럼 한 달에 10,000원만 쓰라는 얘기냐 교통비로 뭐 이렇게 한정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절대로 금기로 삼아야 될 게 정책으로 말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사회 이슈라고 생각해요. 예. 나이, 성별, 그다음 거기에 따른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섣불리 얘기하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은 답이 없고 난감해서 다들 피했던 문제를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파이팅해서 정면으로 얘기를 하고 쟁점을 만들어겠다. 이런 취지가 강하거든요. 그게 예전에 이제 조미료라는 장애인 거예요. 문제도 그렇고. 그게 조미료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꼭 여당이어야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벌써 바로 나오는 반박이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000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냔 말이에요. 여기 모시고 싶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생각을 해봤느냐? 예. 뭐 표 계산을 꼭 해야 한다 그건 아니지만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줬다 뺏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예 주지를 말지.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이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네.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치지 못하고 쭉 간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장현과 이준석 전 대표가 토론했는데 제가 그때 주제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문제 다들 얘기하면 손해니까 안 꺼낸다. 이기든 지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를 꺼내서 쟁점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느냐. 저는 그 말엔 동의를 했거든요. 아마 65세 이상 그 문제는 그 금액을 한정할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연령을 높이겠어요.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할 텐데 금액을 딱 한정져서 굉장히 섹시하죠. 예. 누가 들으면. 이게 조미료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치는 거지. MSG가 예.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 웃긴데 웃긴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방송 오래 가요? 음, 안 가죠. 알겠습니다. 안 웃긴데 웃긴 척하면 오래 안 간다. 제가 괜히 뜨끔해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지금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네. 그런데 총선이라는 어려운 테스트베드에 미리 풀어놔서 만약 치면 그 카드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그래도 총선에 지더라도 검사 출신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동훈 카드를 계속 쓸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 후자가 이제 주로 제가 하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처음에 등용을 할 때 저희가 예. 선대위원장 정도는 모를까 전혀 정당 경험도 없는 분을 갑자기 비대위원장 당 대표격으로 모시는 게 맞냐 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음.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뭐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뭐 올라가기를 바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센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김기 대선까지 지금 뭐 보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할 지금 때가 그럴 아니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정권을 잡았으나 계속 이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을 2년 가까이 겪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이게 지속이 되면 남은 임기가 뭐 똑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럼 승부를 걸기 위해서 이거저거 제일 상황이 아닌 거죠. 급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예. 저는 적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김기현 뭐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할 때 그다음 윤석열 후보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이분들 때 다 대변인이란 말이에요. 예. 똑같은 데를 다 가봤어요. 뭐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뭐 다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좀 다른 걸 느껴요. 예,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뭐 뒤는 모르겠고 일단 빨리 한동훈 위원장을 정치에 대비시키는데 그 방법이 비대위원장이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일단 주목이 되잖아요. 사실 윤희석 선임 대변인도 이건 아닌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적절한데라고 생각했지만 네, 했었어요. 워낙 급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위에서 누군가 아마 윤심이겠죠. 정해서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각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그 반응은 뭐 거의 연예인이 온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 당의 지지율하고 연계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화제성을 갖고 있으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잖아요. 일단 민주당의 뉴스가 없어요. 예. 그냥 한동훈으로 가요. 뭐 한동훈이 뭐 무슨 팔도 사나이가 됐다는 둥, 뭐 티셔츠를 뭘 입었다는 둥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일단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죠. 요 질문은 윤수석 대변인이 아직 공천받기 전이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뭔데? 제가 그 정도는 또 배려를 해주시죠. 예, 뭡니까? 예. 서전 라이브 할 때 예. 저희 프로그램을 잘 살리셨던 패널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수행을 했었잖아요. 예. 현장에 가보면 그때 반응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 지역을 돌 때 반응 어디가 더 좋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응이 훨씬 세죠. 그리고 종류가 달라요. 훨씬 세요? 훨씬 세요. 그리고 종류가 달라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려요. 윤석열 후보 때는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막 휴게소 같은 데서 보면. 근데 오지를 못해요. 그냥 멀리서만 보고 어머 어떻게만 해요. 그럼 제가 막 모시고 가. 예.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덩치가 무서워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되게 막 부산 가서 이런 것도 하고 그때 막 그거는 다 좋은데 단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많이 이제 막판에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탁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건 맞아요. 뭐 시원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 일단 어떻게 하면서 와요 이렇게. 거의 오빠 뭐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다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예. 이거 사인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이런 신기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2년 좀 지나가고 있지만 지는 권력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뜨는 권력이라고 해서 그렇게 잠재식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신 건 아니죠? 대중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예요. 아니 윤희석 대변인이 보시기에 네. 약간 필름 자체가 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필터가 그런 아닌 거죠. 임기가 3분의 1백도 안 지났는데 무슨 뭐 지는 애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죠. 윤 대통령은 지금 여권에 가장 뒤에 이렇게 버티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처럼 대중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여야를 아우러야 하는 국가 원수잖아요. 그런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쭉 이렇게 고학력에 뭐 뭐든지 빠지는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정치판에 왔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냐라고 봤는데 잘하는 것 같으니까 막 팬덤처럼 몰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덤 배경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전혀 다른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색다르다, 신선함. 전혀 다른 검사의 유형을 보여줬어요. 검사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날카롭고 무섭고 우격다지. 안하무인. 근데 여기에 전혀 색다른 패션 센스가 더해지면서 사람이 확 바뀌어 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맨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목을 받은 게 대선 중간에 보면 빨간색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예. 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검찰청에 출석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이거 어디 거냐? 이 안경이 뭐냐? 구두가 뭐냐?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게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잘 입는 윤석열이다. 옷잘 입고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중도층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조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미지가 좋아서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이제 그런 빠져든다라기보다 그걸 이제 가점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겠죠. 들을 때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의힘 조국입니까? 전혀 다르죠. 조국 장관이 외모가 출중한 건 이해하겠어요. 예. 근데 조국 장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한동훈 장관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 안 먹고 뭐 제로 콜라만 먹는 뭐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뭐 이 얘기잖아요. 굳이 제로 콜라까지 뭐 언급하면 제가 먹으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제로 콜라만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윤희석 대변인은 몇 년 전부터 제로 콜라만 먹는 걸 제가 또 알아요. 그러니까 따라 먹는 건 아닌 거죠. 뭐 누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PPL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지를 알겠다니까요. 둘을 똑같이 보고 싶은데 다른 점만 살짝 따가지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예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믿을 텐데 어떤 점이 같다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의 경력이 자 대학교가 똑같고 과가 똑같고 사시 출신의 검사를 해서 같은 사건을 수사를 하고 같은 특수부 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다. 그거는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표현했죠.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아바타라는 거예요. 어떤 면이?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저희가 항상 초대 손님을 우린 고수를 배려를 하니까 공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답하기 힘들면 말씀하시면 아니, 저는 편집을 해드립니다. 괜찮아요. 김건희 여사 얘기할 건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속으로 이 자식.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나올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 다 좋다. 신선하고 스마트해 보여. 네. 새로운 얘기도 많이 해. 인기도 좋아.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말을 못하냐? 왜 말을 못해요?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악법이다라고만 했죠. 그 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기대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에서 신년 여론조사가 뭐 SBS, KBS,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똑같습니다. 특검 거부권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략 65% 내외. 적절하다가 35% 내외거든요. 근데 대통령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악법이다고만 하고 치부하고 넘어갔어요. 이거 총선용이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줄곧 얘기하는 게 그럼 총선 뒤에 하자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에 잠깐 언급했다가 그 다음 보도가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이제 말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김건희 여사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언터처블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거를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죠. 아, 그래요? 나눠야 돼요? 이 특검법을 받냐 안 받냐 여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 여부에 대한 논의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제2요구를 해야 되느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여부하고는 다르다는 거. 악법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법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 구구절절 성명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당성을 안고 그것까지 그냥 저희가 감수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여론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정부 여당으로서 할 일이냐. 일단 뭐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그거는 이전에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다 나왔던 조항들이다. 그래서 특검의 야당 추천이랄지 이런 부분들 다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 그거 이제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비대위원 중에 김경률 비대위원, 또 영입 인재인 이수정 교수,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진인 하태경 의원까지 이른바 디올백 영상까지 나온. 그건 특검하고 관계 없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제쳐두고,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쳐두고, 그러니까 악법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건 제쳐두고 일단. 그럼 뭐 어떻게 제껴요? 이거는 사과는 이제 특검과 상관없이 받았다고 영상에 보이니까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프레임을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요? 특검법 얘기를 하고서는 디올백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디올백부터 먼저 특검법에 그럼 디올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디올법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서 할 얘기지. 독소 조항 중에 가장 큰 게 그거라니까요. 물론 뭐 추천권도 그렇지만 특검 그것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엄격하게 보면 반헌법적인 완전히 위헌사항이란 말이에요. 법의 명확성이 빠지는 거잖아요. 뭘 수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국정농단 특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관련된 않아요. 사건은 그 철수했다. 관련된 사건이 국정농단 관련된 것도 보세요. 법 이름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에 관한 특검법안이에요. 그렇죠. 그 제목을 놓고서는 어떻게 디올백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요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인데 중심 이제 이건 야당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중심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들에 대한 특검이다.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의혹을 명백하게 정확하게 찝어서 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지. 예. 이거 원님 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건 제가 수사 아니에요. 그렇게 특검법과 얘기하던. 특검법 이제 법정을 두고 다투기 때문에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또 많이 나온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비대위에서 자 특검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의율할 수 없다라고 형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디올백에 그러니까 특검법을 제쳐두고 디올백에 대해서는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얘기를 자, 해볼게요. 그럼 특검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이 예. 특검법은 그리고 지났어요. 지금 제 의견을 여쭙는 건지 예.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안 하고 있느냐 이걸 여쭙는 건지 그것부터 한동훈 물어보는 비대위원장이 말을 안 하고 있는. 질문이 한 번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디올백 관련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하겠다. 그 이후로는 질문이 나온 게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에 디올백에 대해서는 예, 물어보질 않았어요 언론에서. 일단 근데 비대위원이 방송 인터뷰 등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또 영입 인재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안에 비대위 회의에서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요. 제가 있을 때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김경률 위원이 어제 라디오에 나가서 내부에서 얘기가 되는 걸로 뭐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가 인지하고 있죠. 예. 내부에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윤희석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내부에서는 조금씩 논의를 하고 있다. 마치 검토를 하고 있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제가 그건 아니라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만 네. 뭐 원내에서 의총장에서 약간 그런 얘기 나왔다고 아까 하태경 의원도 그랬고 뭐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당이 민주당처럼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내리거나 부적격을 내리거나 그런 당은 아닙니다. 하태경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태경 의원이 종로에 간 거 자체가 현역 의원하고 붙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한 얘기.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언급을 안 하는 거를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올백. 정확히 얘기해서 디올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냥 받아서 그대로 지금 넣었다. 그냥 두고 있다. 근데 이제 야권이나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다 지적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왜 받았냐? 또 하나는 뭐 일이 많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영부인이 아무런 경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북한도 다녀온 교수가 그냥 통과해서 몰카 가지고 가고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속실 설치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9월 달로 촬영 시점을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용산 그 대통령 관저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 끝났을 때. 예, 그 사저에서 계속 생활하시던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호라든지 출입 통제라는 부분이 관저에서보다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이제 빈틈이 드러난 건데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받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부속실이 나온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뭐 직제에 관련된 얘기니까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 걸릴 수 있죠. 근데 검토해서 한다고 했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약이어서 그래요. 안 하겠다고 이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 게 저희 공약이니까 그 공약을 들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럼 그 공약을 어기는 셈이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치밀한 과정을 거쳐야만 그게 용납이 되는 거지. 공약을 뒤집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냐.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또 과정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별감찰관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국회에서 해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여야 합의로 이제 추천을 해야 되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활동이 지난해 11월인가요? 그 네덜란드 예. 그 인사들 왔을 때 그때 이후로 이제 두문 분출을 하고 있는데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이슈들이 커지고 있어서. 근데 계속 총선 때까지 안 나올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용산 대통령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서 뭐 굳이 뭐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걸 이제 연결을 특검법이 통과돼서 그렇다. 뭐 디오리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물어보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용산에요? 그 뭔게 네, 저도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 우리는 알 수 없는 얘기죠. 전화번호도 몰라요. 서울의 소리 기자는 알고 있던데 저는 전화번호 몰라서 알려면 알 수도 있는데 알라면 알 수도 굳이 있겠죠. 뭐 예, 그러니까. 예. 언제쯤 나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동의 고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을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막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제로 콜라는 준비를 했고 뭐 아세 해보시니까 어때요? 첫 텐데. 아유, 뭐 저는 박석 탱커랑 워낙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예. 그냥 말이 술술술술 나오네요. 예, 너무 이때, 좋아요 이런 진행. 이때 조심해야 돼요. 말이 조심해야죠. 술술 나오다가 실수하면 예. 일단 공천 받고 좀 더 이렇게. 전 술 안 먹으니까 괜찮아요. 아, 술술해도. 아 그렇구나. 방송이 많이 늦었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 대변인과의 신영상 기획자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민주당의 흑객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